안녕하세요. 허생전 줄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허생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기 때문에 아마 대충의 내용은 머릿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조금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허생전의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이라는 제목답게 허생이라는 등장인물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생이라는 사람은 남산 아래 묵적골에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허생이 사는 집에 대한 묘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니까 허생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조금 가난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글 읽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삭바느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사는, 즉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허생의 아내가 참다 못해 울며 푸념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당신은 과거를 볼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글을 읽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허생은 아직 글이 서툴다 라는 이야기만 할 뿐,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럼 공장이 노릇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공장에는 여기 나와 있죠.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그것도 배우지 않아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라 하니까 미천이 없어서도 못한다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왈칵 화를 내면서 못한단 말밖에 하지 않느냐, 하다 못해 그러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이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허생이 이 말을 듣더니 책장을 덮어치우고 일어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깝다. 내가 애초에 글을 읽기 시작할 때 10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를 어떡하냐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글을 읽는 허생의 모습이 작품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4쪽, 15쪽까지는 글을 읽는 허생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말에 이제 벌떡 책장을 덮고 나서면서 허생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길을 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가장 부자가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변시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다라고 알려주니까 허생은 그 길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변씨를 찾아가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해보고 싶은데 미천이 없다. 나에게 돈 10,000냥을 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변씨는 그러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00냥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씨 집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금 황당했겠죠. 그래서 변씨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변씨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돈을 빌려주느냐 하니까 변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대체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이것저것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어쩌다 저쩌다 과장을 하게 마련인데 저 허생이라는 사람은 얼굴에 부끄럽거나 비겁한 구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분명 저 사람이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아주 째째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번 믿어보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변씨에게 돈 10,000냥을 빌린 허생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변부자에게 10,000냥을 얻어가지고는 집에도 가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가느냐? 안성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안성이라는 곳에서 내려가서 무엇을 하는지는 이제 뒷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안성으로 내려간 허생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장에 나가서는 대추, 감, 배, 석류, 유자 따위의 과일이라는 과일은 몽땅 사들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팔지 않으면 값을 배로 주고 사들여서 사는 족족 창고 깊숙이 넣어두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사재기, 몽땅 사들인다 해서 사재기 혹은 매점, 매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몽땅 자기가 다 사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라는 과일은 허생이 다 사들여 버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 안에 있는 과일은 다 동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에게 몰려와서 제발 과일을 다시 팔아달라 통사정을 해서 결국 허생은 처음 값의 몇 배?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게 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허생이 남긴 말이 굉장히 압권인데요.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구나 라는 말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표시 하나 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안성에서 이렇게 과일을 모조리 사다 들인 허생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역시 안성에서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는 과일이 아니라 말총이라는 말총은 모두 다 거두어 드립니다. 역시 사재기, 매점 매석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말총은 갓과 망건을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과연 얼마 가지 않아 나라의 갓값과 망건값이 역시 10배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 허생이 엄청난 돈을 긁어먹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허생이 집에서 책만 읽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허생의 뭔가 장사 수완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걸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된 허생은 이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느 날 바닷가로 나가서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하나 없던가? 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늙은 뱃사공이 이러한 빈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빈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허생이 그 뱃사공과 함께 빈섬에 가게 되는데요. 쭉 둘러보더니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노릇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부잣집 늙은이라는 말은요. 한자어로 바꾸면 부가옹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따라 부잣집 늙은이라고 풀어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부가옹이라고 하는 한자 그 자체로 실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 이 빈섬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빈섬에 도대체 누구랑 살 것입니까? 라고 그 뱃사공이 물어보자 허생은 다 생각이 있었죠. 전라도 변산에 떼도둑이 몰려 살고 있는데 허생은 이 변산으로 가서 도둑들의 산채를 찾게 되고요. 도둑의 우두머리를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만 보니 이 도둑들을 빈섬으로 이주시킬 계획인 것 같아요. 자,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생이 도둑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아내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논밭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둑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밭 있고 마누라가 있으면 도둑질을 왜 해? 라고 하면서 이 말에서 좀 짐작할 수 있죠. 도둑들의
가정 형편이 굉장히 넉넉하지 못하다, 어렵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도둑이 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 내일 바닷가에 나와 한번 봐라. 돈을 가득 실은 배가 있으니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둑들의 입장에서는 허생이 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허생을 미친놈이다 하고 좀 비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도둑들이 굉장히 좀 살기가 힘든 처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해서 바닷가에 나가 보았는데, 헐,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들이 깜짝 놀라서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모두 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허생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죠. 장군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허생의 말을 따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둑들은 허생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요. 허생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100냥씩 가지고 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를 구해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도둑들은 저마다 허생의 말대로 여자를 걷게 하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등에 태우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허생은 이들 모두를 태우고 드디어 빈섬으로 이 도둑들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둑들이 이 빈섬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짧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도둑들이 빈섬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빈섬에 큰 마을이 생겨나게 되고요.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곡식이 잘 자라고 한 줄기에 열매가 9이삭씩 달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겠어요?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먹고 살고도 충분히 많은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되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장하고 난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라는 곳에 가서 팔게 되는데요. 이 장기도는 이제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허생이 안성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요. 그곳들은 모두 다 국내라는 특징이 있었지만 장기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본의 영토예요. 즉 이제 허생이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서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때마침 그 장기도는 흉년이 든 터라서요.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은 100만 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허생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생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조금 뿌듯함을 느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를 좀 해본 것 같다라는 허생은 이제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아까 벌었던 은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돈이 굉장히 아까울 법도 한데요. 허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다가 말하면 주워갈 사람이 있다. 100만 냥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 쓰랴라고 하면서 돈을 버리고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짐작할 수 있어요. 허생이 돈을 버는 목적,
목적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죠. 허생이 돈을 버는 목적이 개인의 경제적 부를 위해서 절대로 개인의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허생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라면 벌써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어야 됐죠. 그런데 허생은 그러지 않고 빈 섬에 도둑들을 이주시키는 행동까지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생이 돈을 버는 것이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글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는데요.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때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생이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남은 50만 양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10만 양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10만 양이라고 하면 처음에 변부자에게 빌린 돈의 10배가 되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변부자에게 빌린 돈보다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도 10배가 되는 돈을 허생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빌렸으면 이제 갚으러 가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변부자에게 허생이 돈을 갚으러 가게 되는데요. 자, 변부자는 허생을 본 후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으니 만냥을 고스란히 잃은 모양이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허생은 자신의 지난 행동을 알고 있으니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내밀게 되죠? 선뜻 10만 양을 변부자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부자의 행동이 확 달라지죠. 변부자는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절을 하면서 10만 양을 사양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는 받을 수 없다. 빌려준 돈의 10분의 1의 이자만 덧붙여서 받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자 같은 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허생은 화를 벌컥 내게 되고 소매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부자는 허생이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 봤던 허생의 집 묘사 기억나시죠? 남산 아래 골짜기로 가더니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부자는 주변에 있던 이제 할멈에게 은근히 물어서 드디어 그 사람이 손님이 허씨라는 것을 알게 되죠. 드디어 이제 변씨가 허생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게 됐는데 성이 허씨라는 거, 요거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 다음날 변부자는 받은 돈 10만 양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변부자가 이 허생에 대해서 좀 존경심 비슷한 감정을 좀 가지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허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굳이 100만 양을 다 버리고 10만 양만 갖겠느냐라고 하면서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허생이 돈을 버는 목적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부자가 이러한 저런 말로 다 허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허생은 끝끝내 자기는 큰 돈이 필요 없다,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허생과 변부자가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더욱 반가워하면서 서로 잔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정이 절로 두터워져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친한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부자가 그동안 궁금하던 걸 이제 드디어 물어보게 돼요. 자, 5해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소? 라고 물어보네요. 아, 그동안에 허생이 있었던 게 5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해주네요. 자, 어떻게 100만 냥을 벌었느냐 물어보니까 허생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좋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서 나고 한자리에서 소비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허생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볼 때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씨와 허생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역시 변씨는 허생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변씨가 허생에 대한 훨씬 더 존경심 혹은 외경심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씨는 허생 같은 선비가 이렇게 초야에 시골에 묻혀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의 치욕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어떤 전쟁이 하나 기억나야 되죠?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하나 기억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 옆에 보면 남한산성의 치욕이다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피해 있던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의 신하의 예를 갖추겠다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은 일을 말한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전도의 굴욕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으려 하고 있다. 즉, 뭘 하려고 한다? 북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다. 왜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괴롭게 파묻혀 지내느냐. 당신 너무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생은 자신은 지금 파묻혀 지낸다. 써먹을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 한 사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변부자는 오래전부터 이완이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요. 때마침 이완이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 어영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역시 교과서 옆에 설명에 잘 나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군사 조직의 하나인 어영청의 으뜸 벼슬인데 이 어영청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북벌 계획의 추진과 관련이 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은 이 어영청의 대장이니까 이 이완이라는 사람은 바로 북벌론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북벌론은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이완 대장이 묻혀있는 인재들을 막 찾으러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백성들 중에 신기한 재주를 숨기고 있어서 함께 큰일을 해볼 만한 사람이 없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변씨는 굉장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죠. 누구죠? 즉시 허생의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 있다. 바로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완대장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완대장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 그 사람을 한번 만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완대장이 이제 드디어 허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이 변씨와 이완대장 그리고 허생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찾는 이 이완대장에게 허생이 첫 번째 계책을 얘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한 인재를 뜻하겠죠? 굉장한 인재를 자기가 추천할 테니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고초려는 옆에 나와 있듯이 3번 이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3번 가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3번은 정말 수치로의 3번이 아니라 그 정도로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임금이 직접 엄청나게 참을성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대장이 임금이 직접 거동하시는 일은 조금 어렵다. 다음 계책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에서 굉장히 인재를 찾는 것이 급한 일인 것 같았는데 임금이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별로 급하지 않은 느낌? 이완대장이 인재를 찾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조금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허생도 마음이 조금 상했는지 나는 원래 두 번째라는 것은 모른다 라고 아무 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완대장이 거듭 묻자 마지 못해서 이제 두 번째 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계책이다. 그럼 이렇게 해봐라. 조선이 옛날 명나라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기억나시죠?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4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굉장히 모셨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한 뒤에 이제 명나라에 살던 많은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서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했기 때문에 계속 청나라에 살기가 이 명나라 사람들은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명나라와 4대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즉 조선 땅에 망명해 와서 살고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명나라에 진심으로 명나라 사람들을 위하고 사대한다면 조정에 청해서 종실의 딸, 즉 임금의 친족,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딸들을 그 망명한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라. 그리고 세도가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즉 명나라에게 사대한다면 그 사람들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계책이죠. 그러니까 이완대장이 뭐라고 하느냐? 또 어렵다. 지체 높은 종실의 어른들이 어찌하고 많은 신랑감을 두고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시집 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 이 명나라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조선은 명나라와 4대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섬길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종실의 딸들을 시집 보내라 라고 하니까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어떻게 시집 보내느냐 라고 하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럼 뭘 할 거냐? 아주 쉬운 것이 있는데 그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계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남의 나라를 치고 잔자면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치려고 하는 남의 나라가 어디죠? 청나라죠. 청나라를 치려고 한다면 첩자를 보내라. 요즘으로 하는 말로는 스파이라고 할 수 있죠. 청나라로 스파이를 보내라. 그래서 청나라의 실정을 미리 염탐하고 조금 알아야 청나라에 정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다 유학을 보내서 벼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를 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첩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처럼 좀 변장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안, 즉 우리나라 국중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되놈처럼 변발을 시키고, 되놈은 청나라 사람을 좀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죠. 변발을 시키고 복장들도 그 사람 복장을 해라. 그렇게 해야 진정한 스파이가 된다. 그래서 그중 선비들은 어떻게 하고 청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게 하고, 장사꾼들은 멀리 강남에까지 가서 그들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라. 그러면 비로소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계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완대장은 뭐라고 하느냐? 결국 또 안 된다는 대답을 하거든요. 왜 안 되느냐?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되는 옷을 입히겠느냐? 예법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생이 세 가지의 계책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세 가지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허생의 입장에서는 이 이완대장, 즉 북벌을 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북벌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허생이 듣다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완대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거든요. 이 비판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어쨌든 허생은 이렇게 이완대장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조금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데요. 너 같은 자는 당장 목을 베어야 한다. 허생은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찔러 죽일 태세였다 라고 하면서 다소 극단적으로 좀 화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완대장은 도망가 버리죠. 다음날 이 이완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어정쩡한,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미완성의 결말 같은 느낌으로 작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허생전의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시대 이야기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좀 들으셔서 허생전이라는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줄거리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